부동산학개론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학개론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부동산학개론을 비롯해서 이 중개사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내일 있죠. 내일 중개사법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과목들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시험 제도는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이런 걸 쭉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학개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 이 과목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인가 이거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저 공부를 전부 다 처음 하시는 분들로 가정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한 3칸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시험에 합격하면 각종 중개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런 걸 부동산 활동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거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이거를 부동산 활동이다 해주는데, 이걸 과거에는 이제 주목 9구시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걸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겠죠. 이걸 한번 연구해보겠다 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는 이제 한 3가지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시간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맨 먼저 어디 갔어요? 이거는 부동산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할게요. 자,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이걸 자세히 이게 저기 뭐 하는 거냐 하지 마시고 대충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의사결정 분야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인간들은 전부 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자,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그 이성에 부합된 행동이 있죠. 요걸 하는 사람들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또라이 있죠, 또라이가 아닌 사람들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럼 경제적 인간은 또 뭐냐? 경제적 인간은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시장 가서 물건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더 주진 않겠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좀 거창하게 자아를 실현하겠다 이러한 욕구도 있지만, 이게 너무 거창하죠. 그거보다는 좀 가깝게 얘기한다면 이걸 통해서 합격해서 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요거 좀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삶의 질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어쩌면 큰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다 보라, 이런 분들 다 보라고요. 이거를 경제적 인간이다 해줍니다. 이런 경제적 인간을 가정해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맨 먼저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주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있죠. 여기 대표적인 뭐라고요?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론이다 해갖고, 자, 여기서는 자, 부동산은 보통 비싸요, 싸요? 좀 일반적으로 좀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도 허다한데, 이때 이런 걸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 어떤 형태로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는요 어떤 형태로 갚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부동산 금융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금융론. 자,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론이다. 자, 여기서는 자, 내가 일단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떤 식으로 뭐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뭐가 돼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 개발론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론 해줘 볼게요.
자,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에 투기가 아주 극성이거나 아니면요, 자,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집도 절도 없다. 이런 거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건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이다 해줍니다. 자, 이 네 가지 파트를 이름하여 의사 결정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 분야를 이러한 식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야를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다 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이걸요, 기초 분야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는 맨 먼저 부동산 이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용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특히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는요, 주택은 외곽에 나가 살았는데 요즘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 직주 분리 현상이다, 아니면요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리론이다. 자, 여기서는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는 게 가장 최선의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동산 관리론 해줍니다. 세 번째는요, 부동산 입지 선정론이다. 자, 내가 만약 빵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빵집을 어디서 하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돼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론이다.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총체적인 어떤 경영 활동이 있죠. 이걸 또 싸잡아서 뭐라고요? 마케팅 해줍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감정평가론이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아니면요 보상금도 책정하고 기타 다양한 목적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감정평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를 뭐라고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분야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는 맨 먼저 뭐가 있냐면 오늘 공부해야 될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고 부동산은 또 뭐냐, 이런 거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쭉 한번 살펴보는 게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 자, 두 번째는 이 기초 분야 중에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 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경제 이론입니다. 자, 이 경제학을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이게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경제 이론입니다. 부동산 경제 이론. 여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먼저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다. 여기서는 자, 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에 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팔려는 물건이 무지장 많이 나와 있다. 이럴 경우는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이런 거를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그래프에다 집어넣고서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 공급 이론 해줍니다.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좀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좀 살펴보는 게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때로는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죠. 요즘에는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걸 좀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해줍니다.
경기 변동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외에도 이 투자 같은 거 하려면, 개발 같은 거 하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하겠죠. 이런 법률적 지식까지도 여기서 공부했다가는 이것만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1차 과목에 민법이라는 이러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들이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각종 부동산 관련된 공법들 있죠. 요거는 2차 과목 이렇게 해서 그때 공부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여기에 기초 분야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과목에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자, 예전에는 2000년도 중반까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었습니다. 부동산학의 시험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끝이 보이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무진장 방대했는데, 그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표준 목차라는 걸 발표하면서 2007년도경에 표준 목차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학계 뿐만 아니라 중개사 과목들은 이러한 목차대로 이제 시험에 출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어떤 책을 보든지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 개론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교재마다 이제 순서는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얘가 좀 뒤로 가거나 얘가 좀 앞으로 가거나 할 수 있지만 내용은 전부 다 요 내용을 싣고 있다, 알 수 있죠. 이렇게 요걸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해서 뭐 크다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그래도 특히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면 엊그저께 한 보름 전에 시험 봤죠? 시험 봤잖아요. 그때 본 시험을 기초로 한다면 부동산학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 자, 그리고 여기 수요 공급이론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통상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덜 나온 겁니다. 한 4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중요한 파트들인데 여기서 무려 7문제가 나왔습니다. 금융에서 그 5문제, 정책에서요 6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정평가론에서 6문제, 이렇게 해서 언뜻보니까 우리는 40문제를 봅니다. 부동산 학계론 몇 문제 본다고요? 40문제 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이것만 해도 무려 31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그러니까 대충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특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해서 감만 좀 잡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이런 내용들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대충 저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돌려야 그때서 세세한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을 공부해 갖고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체계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야 해서 이제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나,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생들이 저한테 왕왕 물어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좀 1월 달부터 이제 얼마 있으면 책도 나눠드릴 건데, 책 나눠드리면 한 권 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걸 6권 막 받아보시면 질립니다. 질려요. 일단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1년 동안 술도 마셔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냥 대충 주먹 구구식으로 막 공부했다가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위주로 해서 착착착 공부해서 1년 동안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최선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약간 무책임한 말
갖고 어쨌거나 열심히 한 분들은 꼭 합격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가 좀 늦어지냐 빨라지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분명히 합격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1년 내에 딱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1년 내에 딱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이 기출문제가 지금 엊그저께 본 시험이 29회 때입니다. 29회. 불과 한 보름 전에 봤던 시험이 있죠. 29회고 그러면 29번을 봤다는 얘기죠. 29번을 봤는데 그 중에서 15회 때 시험이죠. 15회 때 시험이면 2004년도일 겁니다. 이때는 시험이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다고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불과 이제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 1, 2차 같이 한꺼번에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거의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개사 시험이 피크였었는데 그때는 목숨 걸고 막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라. 자, 근데 2, 3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막 어렵게 내서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무진장 열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주도 끝에서도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국회의사당 옆에서 연일 데모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굴복하면서 15회 추가 시험을 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5회 때 시험을 한 번 더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난이도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어렵게 내고 약간 쉽게 내고 이럴 뿐이지 들쑥날쑥 하진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15회 때 15회 추가 시험 요거 여기서부터 29회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냐면 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상당히 기출문제 자체가 상당히 정갈합니다.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냥 대충 그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대충 문제 되면 막 이재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듬고 해서 문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알겠죠? 선생님들이 그냥 낸 문제들은 조잡스러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풀게 되면 엉망이 됩니다. 머릿속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정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뭐라고요? 자, 깔끔한 문제를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자, 자꾸 풀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풀게 되면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자, 이때부터 여태까지가 총, 자, 15번을 봤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5번. 여기다 한 번당 40문제씩 봅니다. 40문제씩 보면 이거 0이고, 4, 5는 20이죠? 그럼 2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기 적어놔야 됩니다. 안 적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4, 1은 4, 5, 6. 600문제가 나왔는데, 자, 600문제 정도라면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물어보는 겁니다. 웬만한 시사 상식 외에는 거의 다 그 필요한 문제들 있죠. 내가 출제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낸다면 거의 다 겹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시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이 자꾸 문제 물어보네 하면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시험에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알겠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다.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걸 물어보는데 왜 떨어집니까? 제대로 다른 식으로 자꾸 공부하니까 엉뚱한 거 자꾸 손대고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600문제를 다 풀어야 되냐? 천만에요. 우리 자, 문제는 그 국가고시를 관장하는 관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 60점 이상 합격하는 그런 국가고시의 경우에 난이도를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자, 어쨌거나 60점 이상 합격자를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분 좀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여기서 한 30% 내고 여기서 한 30%, 40%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 그 냈던 문제도 하급 난이도에서 한 13문제 정도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그야말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한눈에 답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하급 난이도고 상급 난이도가 한 13문제. 물론 뭐 제가 이제 분석한 겁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급 난이도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중급 난이도는 몇 개요? 14개. 총 합쳐서 몇 개라고요? 40문제입니다. 40문제인데, 자, 요 하급 난이도는 그야말로 2번 정도 순환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아주 수월한 문제들입니다. 그냥 보는 즉시 그냥 딱딱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13문제 정도는 그냥 보는 즉시 그냥 답입니다. 알겠죠? 한눈에 딱 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 상급 난이도, 요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손대기 힘든 문제고, 그리고 또한 계산 문제를 하더라도 계산 문제도 올해도 보니까 보통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뭐 5분 내지 4분 정도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괜히 손댔다가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못 풉니다. 시험에서 시간 조정을 못하는 바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몇 문제라고요? 13문제 정도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 왜 내요, 이런 걸? 이거 다 쉬운 문제 내면 다 합격시키는 거죠? 그럼 시험에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얘는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히 어떻게 하면 돼요? 틀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정부에서 이게 또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라고요? 틀려주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알겠죠? 가볍게 틀려주면 되고, 그냥 틀리라고 내는 뭐 틀리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14문제 정도가 관건인데, 요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학습 속도가 약간 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사람마다 약간 좀 공부 좀 약간 좀 빠르게 이해하신 분이 있고 약간 느리게 이해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계속해서 우리 학원에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늦어지냐 빨라지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은 한 8개월 정도, 약간 늦으신 분은 한 11개월 정도를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하게 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 정도만 맞춘다 하더라도 27문제입니다. 27문제면은 67.5점, 거의 70점 가까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정부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하지만 무조건 그냥 놔두고 놔야 돼요? 뭔가 손위에도 대고 놔야 돼요? 3번에도 전부 다 찍고 놔야 되겠죠? 그러면 오지선 대학 문제니까 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0명 가까이 맞으면 되는 거지. 75점 맞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일부러 어렵게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지 마세요. 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하는데 나 혼자 내가 기출문제집 사서 이제 풀어야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저랑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저랑 같이 이제 풀어나갈 건데, 자, 우리 이제 어떤 학원마다 학원 스케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6월 달까지가 일반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6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실전 연습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보통 2개월 단위로 책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진도를 한 번씩 뛴다는 얘기죠. 이렇게 2개월 단위로 어떤 학원이든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과목 자체가 11월 달부터 곧바로 기출문제를 막 풀 겁니다. 알겠나요? 풀 거예요. 막 계속 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차 과목과 몇 차 과목이 있다고요? 2차 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차 과목은 이제 민법하고 플러스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을 줄여서 뭐라고요?
학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부동산학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표현인데 학생들이 자꾸 줄여서 읽다가 어떻게 읽었어요? 학개론 하다 보니까 학개론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학개론이에요? 네, 학개론입니다. 2차 과목은 이제 중개사법,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 자, 다 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부동산 관련된 각종 공법, 이걸 공부할 건데, 자, 얘네들은 요거 민법 40문제, 학개론 40문제, 그리고 중개사법 40문제, 요거 두 개 합쳐서 40문제 이렇게 봅니다. 공법이라고요 40문제 이렇게 보는데, 자, 어쨌거나 1차 과목, 2차 과목이 그 실무 목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합격에서 현장에 나가서 써먹는 과목들입니다. 2차 과목은 전부 다 그대로 써먹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실무 목적으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그 시험 목적으로는 우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시험 목적으로는 오히려 1차 과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이라든가 공시법, 각종 공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민법을 모르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모법이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나요? 각종 용어도 정리하고 민법적인 법률적인 어떤 사고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밑바탕이 돼야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 느닷없이 이것부터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동산학은 저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2차 공부하기 위한 미리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1차가 더 시험 목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자, 2019년도가 있고 2020년도에 있는데,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거죠? 요때 만약에, 자, 요거 1차도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합니다. 평균 얼마라고요? 60점. 2차도 전부 평균 얼마라고요?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평균 잡았을 때. 요때 2019년도에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1차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뭐만 보면 돼요? 2차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2019년도에 1차는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2차만 고득점했어요. 90점 가까이.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그 다음 연도 2020년도에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가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2차를 백날 점수 많이 맞아야 헛수고예요.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1차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일단은, 자, 11월 그 최소한 4월 달까지는 1차가 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마무리돼서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2차 공부하기 아주 수월해집니다. 1차 동시에 끝내야지. 이거 내년에 또 하시려고요? 이거 질질 끌려고 하시나요? 단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 달까지는 가능한 뭐라고요? 1차는 마무리해서 점수가 이만큼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그 작전을 짰는데 4월 달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생 전부를 100% 합격시키자. 이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100%. 그러기 위해서는 4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과목은 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늘서부터 곧바로 기출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이따가 총 원래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2시에 끝나는데 저희는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수업한 다음에 그래 한 40분 내지 50분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동안 했던 거, 그죠? 그거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풀고서 갈 겁니다. 같이. 알겠죠? 그리고 1, 2월 달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 기출문제, 그리고 3, 4월 달에는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약간 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시면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정리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하겠어 아까? 예?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비슷하게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항상 한 2시 한 20분 정도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항상 집에서 그 애들이 기다린다면 2시 한 40분에 간다고 아세요? 이렇게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민법하고 공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100% 합격하는 걸로 해갖고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 번도 나고작 없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에 딱 끝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요거 질질 끄게 되면 여러 사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강의해 오면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는 한 50점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 분들이 포기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 그 학원에서 떨어졌죠? 그럼 다른 데가 또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0년째 공부한 사람도 지금 요즘도 연락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뭐가 안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의 애들이라든가 남편한테도 충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막 계속 공부하니까 돈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살만 디룩디룩지고.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떨어지면 주변 사람한테 또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쩌다 2-3번 떨어진다 그럴 경우는 어려우니까 떨어진다 하지만 5번 10번 떨어져 봐요. 저거 아주 돌대가리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에 딱 끝내봐요. 이야, 그 천재다, 천재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단번에 끝내세요. 끝내세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곧바로 여기가 이제 입문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되는데 4월 정도까지는 웬만큼 1차 과목 가고 공법 정도는 웬만큼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은 올해도 보름 전에 시험 봤던 것도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약간 덜 나온 건데 작년에는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어떤 경우는 12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한 10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경우에 나는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은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막 다 찍겠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40문제 중에 10문제를 포기했다 그럴 경우는 아예 그냥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했죠? 이거 포기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 맞추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기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산 문제라는 자체가 서술형 문제이죠. 서술형 문제를 숫자로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서술형 문제를 숫자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한 반 정도 해결한다 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올해도 9문제가 나왔는데 한 5문제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물어보다니까 한 4분 5분 정도 걸리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쉬운 계산 문제도 한 4문제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결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곧바로 이 계산기를 하나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는 이 복잡하게 된 계산기기 그거 있죠? 그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풀다가 가끔 이 감독관이 초기화 시켜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이소 있죠? 여기 가다 보면 다이소 하나 있더라고요. 규모가 좀 작던데 거기 가면은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3,000원짜리 그거 하나 딱 준비하시고 집안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부티나는 집안이죠. 그런 분들은 돈 좀 써갖고 한 5,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씩 준비해갖고 얘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 하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계산이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 알겠죠? 시험장까지 끝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제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익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막 계산해야 돼요. 우리 그 은행 같은 데 가면 여직원이 보지도 않고 막 두드리고 있죠? 예,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기 손에 좀 익혀야 됩니다. 알겠죠? 그 핸드폰 같은 거 못 갖고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시험장 핸드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 이제 앞에다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핸드폰 다 꺼놓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하나씩 준비해서 그걸로 가능하면 계산하세요. 예, 공학용 계산기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초기화시키고 해야 돼요. 나 출제위원 저기 시험장에 가시면.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계산은 여기서만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중개 수수료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무슨 뭐 공법에서는 뭐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손으로 계산하게 되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시가 바쁜 시험에서 그거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계산 문제를 바로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조금씩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풀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예전에 이렇게 쭉 쓰면은 학생들이 그 전은 안 보고 칠판만 보고 맨 필기만 하십니다. 필기만 하셔갖고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글씨 연습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필기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예 거의 필기가 돼 있는 노트 있죠. 거기 저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거 있죠. 그게 이제 아직 출판이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앞부분 오늘 공부할 것만 프린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아예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으니까 거기다 이제 끄적끄적 대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끄적끄적 대고 그렇지 않으면 끄적끄적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능하면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뭐 11월, 12월 달은 뭐가 문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OX라는 거를 하게 되면 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는 매주 OX 문제를 나눠드릴 겁니다. OX. 이건 또 별도로 나눠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 공부한 내용 있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 주에 그 입구에다가 이제 OX 해갖고 맞냐 틀리지 않게 질문을 쭉 적어서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 5분 전에 오셔갖고 먼저 한번 전 시간 했던 내용을 쭉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게 아주 학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처럼 아니면 중학교 때처럼 1교시는 영어하고 2교시는 수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를 봤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저를 보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 보고 싶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뭐 재수 없나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마 기억력이 아주 새롭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약간 조금 뭐 여기는 굉장히 그 연령대가 젊으신 것 같네요. 근데 어디 가면 상당히 연세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면 기억나는 게 별로 있어 없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전에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OX 문제를 받아다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맞나 틀리냐 이렇게 착착 체크한 다음에 저랑 같이 간단히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게 되면 저도 강의가 아주 수월합니다. 학생들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렇게 한번 전 시간 했던 내용을 한번 쫙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효과적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그거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1월 달부터 있죠? 1월 달부터 OX 문제 이거를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잡다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거다.
아셨죠? 나는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충 저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이래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대충 저런 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세세하게 막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하고요? 많이 풀어보시라. 근데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데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평이한 계산 문제 있죠? 이런 거를 반복해서 계속 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내가 출제위원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걸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본 비슷한 내용들 있죠? 이걸 약간 수정해서 글자체만 바꿔서 이게 내고 하는 거지 뭐 이상한 내용을.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그 시험을 내려고 하는데 영어를 낼 수는 없는 거죠. 물어보는 게 거의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평이한 계산 문제 있죠? 요걸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면 아주 전 과목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전 과목을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 자료가 공부할 자료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심플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제가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부할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책이라는 책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유학집 같은 거는 어디서 이제 베껴왔는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란 문제를 어디서 막 다운받았는지 막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뭐 동영상을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막 몇 개씩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100% 떨어집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아시죠? 아주 심플하게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우리 첫 시간에는 부동산하고 뭘 공부할 거예요? 총론을 공부할 겁니다. 뭘 할 거라고요? 총론. 그래서 우리 교재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이게 이제 강의 노트입니다. 무슨 노트라고요? 강의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자, 뭘 공부할 거냐면 항상 어떤 책이든 어떤 뭐 노트든 뭐 어쨌거나 어떤 자료든 전체적인 틀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윤곽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먼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자, 맨 먼저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부동산이 뭐냐. 자, 부동산의 개념.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겁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은 일반 재화인 맥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어 없어요? 부동산 꼼짝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요걸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보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봤습니다. 토탈 세 문제를 물어봅니다. 우리 이제 보름 전에 했던 것도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구성을 보면 어디에 뭐냐면 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딱 중간에 3페이지라고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맞죠? 자, 중간에 제2장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있죠? 그 밑에 보면 제1절에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5페이지 보시니까 제2절에 찾으셨나요? 부동산의 분류 찾으셨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몇 장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 제1절에 부동산 특성 있죠? 보통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몇 문제 물어본다고요? 세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일단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1페이지에 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이거를 간단히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간단히 알고. 자, 1페이지에 보면 여기 요 내용에서는 보통 만약에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5년에 한 번꼴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문적인 성격이라는 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학문적 성격 물어보는데, 일단 무슨 얘기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학의 뭐라고요? 정의 정도 알고 출발해 보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뭐라고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이 그 노트의 내용을 11월, 12월 달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첫 주는 또 빠졌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할 수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듬성듬성 어렵다 싶은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어떤 테마는 넘길 겁니다. 스킵할 겁니다. 요거는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1, 2월 달에 아니면 3, 4월 달에 할 겁니다. 알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노트를 쭉 읽다가 그냥 넘기는 부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 하시고 언제 할 거라고요? 빠르면 1, 2월 달에, 늦으면 언제라고요? 3, 4월 달에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중에 책 나오면 책에 그 정의 바로 옆에 교재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정의 바로 옆에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페이지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 이해 안 되시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정의를 볼게요. 정의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뭐라고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하나하나 좀 펼쳐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말이 좀 어려웠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겠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부동산 활동이다. 나중에 중개 여부를 좀 하겠다 이런 걸요. 부동산 활동이다. 아니면 건물 같은 거 짓겠다는 얘기죠. 이걸 전부 다 말하고요. 부동산 활동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을 과거에는 조목 구구시로 했다는 얘기죠. 이걸 가능하면 뭐라고요? 능률적으로 하자. 그 얘기는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체계적, 과학적 뭐라고요?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응용기술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원리도 좀 필요하고 응용기술도 필요한데 결국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겠다. 이게 부동산학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자,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응용기술은요 실무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론만 잔뜩 알고면 돼야 한대요? 한 번도 수술도 안 해보고 하면 안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칼도 좀 들고서 어떻게 해요? 수술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뭐라고요?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쓸 건데 그러려니 하세요. 보통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과학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문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성질 뭐 이런 거 있죠. 이론적인 내용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과학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거 있죠. 수단성 이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같은 거 있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성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론적인 측면은 아까 여기 제가 박스로 이렇게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저희 기초 분야 이런 분야가 뭐라고요?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야라든가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런 게 결국 뭐라고요? 실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종합 응용과학 자체가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인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성격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보다 이제 그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앞부분에서 요거 외에 앞부분에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통상 요걸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는 아니라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봅니다. 몇 년에 한 번 거라고요? 5년에 한 번 걸로. 자, 그래서 5년에 보통 한 번 정도를 물어보는데 자, 먼저 과학은 크게 이렇게 자,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쭉 연구하는 걸 뭐라고요? 자연과학이다. 예컨대 수학이라든가 물리, 생물 뭐 이런 거 있죠? 지구과학 이런 걸요 자연과학이다. 여기에 비해서 자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자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인간과 사물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 있죠. 어쨌거나 인간이 개입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걸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 경영학, 종교학, 회계학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보통 자연과학 앞에는 기초자라든가 순수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붙인다면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과학 앞에는 응용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붙인다면 이러한 이 과학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걸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자, 이 학문을 통해서 주로 이제 현장에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공부해서 현장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을 강한 걸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는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에 써먹는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은 경험과학이다 해줍니다.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거는 이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 부동산 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서부터 사고팔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죠. 어쨌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던 부동산 활동을 경험 삼아서 이거를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해집니다. 그동안 행해왔던 부동산 활동이죠. 이런 거를 그 학문화시켰다 해서 뭐라고요? 경험과학이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종합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종합 무슨 과학이라고요? 과학이다. 자, 요거는 종합과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부동산학은 자, 아주 이제 경제학처럼 아담 스미스 이후에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아주 오랫동안 여태까지 행해왔던 어떤 학문인데 아주 전통적이고 고유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학은 기껏해야 197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건국대학교에서 그것도 뭐 학부과정도 아니고 대학원이죠. 행정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상당히 짧은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어쨌거나 강의하려면 이렇게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일본 책 갖다 이제 베낀 거지만, 자 주변에 있는 각종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 자 각종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 자 민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자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토목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이런 거 뭐라고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거를 부동산에 맞게끔 체계화시켰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종합과학이다 해줍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종합과학.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제 종합과학이지, 사실은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학문들 있죠? 싸짓기 했다, 짜짓기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베끼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거의 막 두께만 무진장 두꺼웠지 뭐가 주제가인지 모를 정도로 난잡하고 방대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학문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발전해 왔네요.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듬고 많이 다듬어져서 좀 많이 좀 정갈해진 겁니다. 그전에 엉망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어쨌거나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규범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규범과학이라는 자체는 이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을 공부한 다음에 예, 그 투기 같은 건 안 좋은 활동이다. 투자는요 올바른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가치 판단에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걸요? 규범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어떤 식으로 출발했다고요? 이렇게 종합과학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릇 자 이 부동산 활동할 때는 내가 요걸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걸 구입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을 항상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뭐라고요? 법경기. 기억하세요? 뭐라 한다고요? 법경기다. 네,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기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거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가면서 구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집값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제적 측면도 따져야 되고 자 장가까지 다 치렀는데 저 장가 치르고 이사했는데 저녁 때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럴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극단적인 경우는 살인까지 되는 경우도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잘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져봐야 안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죠.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복합적 접근이 따집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이 얘기가 답니다. 야 부동산 활동 예를 들어 거래 활동이라든가 중개 활동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응용사유과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험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그 길잡이 기출 지문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아주 최근 기출 지문들입니다. 1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동산학은 수학같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과학이라고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요 응용과학이다. 맞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맞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지금 제가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1, 2월 달에 할 거니까 이런 걸 종합식 접근 방식이라는데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 있죠. 이런 것도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약간 뭐 효율성,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부동산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갔어요? 이론적인 분야라든가 실무적 분야를 개척하는 뭐라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지금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제 중요한 게 요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